자, 암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암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오늘 바로 이 치료의 역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2차 암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305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방사선 치료 덕분에 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미국 내 생존자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 대단한 치료법에 만약 숨겨진 위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치료의 눈부신 성공 뒤에 숨어있는 어떤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생존자들의 새로운 과제, 성공과 그 대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문제는 암 치료가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예 생각조차 못했을 문제라는 거죠. 우선 2차 원바람이라는 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첫 번째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곳으로 퍼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암이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이는 원래 있던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반면에 2차 원바람은요, 아예 다른 동네에 새로운 집이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요, 정말 현대의학의 기적 같은 존재예요. 전체 암 완치의 무려 40%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겠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네, 다음 파트입니다. 치료가 암을 유발하는 원리, 양날의 검, 그 과학적 진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정말 양날의 검 같죠? 그 과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쏴서 암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DNA가 망가지니까 암세포가 더는 자라거나 분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랄까, 적의 지휘본부를 직접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24년 UN 방사선 영양과학위원회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암세포에는 최대한 많은 방사선 양을, 정상세포에는 최대한 적은 방사선 양을 전달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방사선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타겟인 암세포는 확실하게 공격하고 주변의 무고한 정상세포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온 거죠. 이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그냥 넓은 부위에 광사선을 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정교해져서 나중에는 종양 모양에 딱 맞게 방사선을 조각해서 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성자 치료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정말 획기적이에요. 딱 종양까지만 가서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고 그 뒤에 있는 정상 조직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복잡한 위험 요인 이해하기. 그럼 방사선 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2차 암 위험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예요. 이 위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처럼 여러 변수들이 막 얽혀서 결정되거든요. 위험 요인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기술로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쬐었는지 같은 치료 요인도 있고요. 또 치료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타고난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심지어 흡연 같은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위험 요인들이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곱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유방암 치료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만약 담배까지 피우신다면 폐암 발생 위험이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치료라는 요인과 흡연이라는 요인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 위험이라는 게 어느 부위에 암이 생기느냐에 따라서도 확 달라집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갑상선 같은 경우는 방사선에 꽤 민감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편으로 나와요. 반면에 육종 같은 암은 발생 자체가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 생긴다면 대부분 고선량 방사선을 맞았던 바로 그 부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안전한 방사선 치료의 미래. 과학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더 안전한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 기술의 핵심?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입체 조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방사선 빔을 종양 모양에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는 방사선이 거의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과거의 기술일수록 어쩔 수 없이 목표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방사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양성자 치료 같은 최신 기술로 갈수록 이 새어나가는 양이 확 줄어들죠? 이게 바로 정상 조직을 얼마나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양성자 치료, 정말 대단한데요. 기존 방식에 비해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무려 5배에서 15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왜 특히 중요하냐면 바로 소아암 환자들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이렇게 크게 줄여준다는 게 정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거죠.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앞으로 과학자들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평생 추적해서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맞춤형 위험 예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겠죠. 결국 이 보고서의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암 생존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면서 2차 원발암의 발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더 긴 삶을 선물해 줬는데 바로 그 긴 삶 때문에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중요해진 거죠. 정말 성공이 낳은 또 다른 숙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학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더 많은 생존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최선의 치료가 먼 훗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완치율만 높이는 걸 넘어서 가장 안전한 완치의 길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의학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